대기업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에 절반, 그러니까 55개사가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5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9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9개밖에 안 됐는데 점점 올라가서 현재는 55개 기업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격차가 상승률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파르게 차이가 나다 보니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돈 없다 하는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올해 신규로 1억 클럽에 가입한 회사들이 현대 글로비스, KTNG, 여기는 뭐 현대의 이제 물류 기업이죠. KTNG는 담배랑 인삼, 그리고 삼성전기는 뭐 카메라랑 부품 관련된 그런 회사인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관련된 회사죠. 올해 7개가 새롭게 이제 1억 클럽에 가입됐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4개의 회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곳들은 이미 1억 클럽에 달성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1억 3천이고요. 현대차 1억 2,400, SK하이닉스 1억 1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여기는 지주사인데 1억 4천이고요. 지주사라서 좀 높은 거죠. 포스코로 비교를 해야 좀 적정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곳들은 1억이 아니고 얼마까지 더 받을 수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LG그룹 한번 보면 여기 LG는 지주회사다 보니까 다른 그룹사들에 비해 좀 높게 나왔고요. 임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메인 계열사들 뭐 LG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데들은 1억 클럽 당연히 다 가입을 했고요. 업종별로 보면 연봉 높은 곳은 바로 에너지 기업들. 여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안달이죠. 대표적으로 SK에너지, 뭐 S오일, GS칼텍스. 아까 삼전이나 SK텔레콤 이런 것들은 연봉 높은 기업들로 상당히 유명한데 이런 데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곳들이 이런 에너지 회사들이죠. 정유 회사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뭐 SK 이노베이션 아니면 뭐 이원 이런 데들도 다 1억이 훌쩍 넘고요. 반면에 연봉 낮은 업종은 이제 유통기업들, 식품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데들 가지 말라고들 하죠. 이마트 4,100만원, 롯데쇼핑 5,250만원이라고 하고요. 무려 에너지 기업 연봉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곳들은 그 이마트 소속, 그러니까 이마트에 들어가서 캐셔 하시고 막 이런 분들까지 포함이 돼서 이 정도로 좀 낮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유통이랑 식품 기업은 연봉 낮은 걸로 워낙 유명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어떤 업종으로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10년, 20년이 결정이 돼서 처음 취직을 잘하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매출 100대 기업들의 평균 연봉을 보면 이건 연봉 순이 아니고요. 매출 높은 순으로 한번 보면 삼성전자가 1억 3천이고요. 현대차가 1억 2,400, 여기 SK는 지주사니까 기아가 1억 3,600, LG전자가 1억 1,700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선 또 이마트가 5,100만 원으로 나오죠. 연봉 순으로 나열하면 일단 지주사는 제외했습니다. 거기는 임원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고 평균 연봉도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주사 제외하고 연봉순을 보면 SK텔레콤이 1억 6천 제일 높았고요. H3 현대가 1억 5천 9백, 그리고 SK이노랑 S오일은 에너지 기업,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가장 높거나 뭐 1, 2등을 다투거든요. 포스코랑 해가지고. 그리고 현대차 계열들 이렇게, 그리고 삼성 계열. 그러니까 연봉이 안 오른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까지 해가지고는 진짜 별로 연봉이 안 오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초인류 대기업들은 그래도 연봉이 꽤 많이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특히 연봉에 대한 가성비가 좀 떨어지거든요.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가성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소득세를 한번 보면 8,800 이하까지는 24%인데 8,800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35%, 40%대 이렇게 뛰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아졌지만 세금은 또 더 높아져가지고 이때부터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구간인데, 그 세금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세 그리고 뭐 지방세 포함해서 이게 세금이고요. 준조세는 이제 뭐 국민연금 4대 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합쳤을 때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1억 5천부터 극악의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효세율이라고 하죠. 근로소득세, 지방세 외에 그 4대 보험까지 해가지고 실효세율이 무려 상위 5%가 20%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연봉 8천만 원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세전 8천만 원인 사람과 세전 2억인 사람, 처음에는 이제 세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세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이 6,800이 되고요. 2억 받던 사람은 1.42억이 돼가지고 7,400만 원의 차이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전이었을 때는 1억 2천만 원 차이가 났는데 세후로 비교하면 7,4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일수록 이렇게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가성비가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1.5억부터 안 좋아진다고 했었죠. 1.5억인 사람은요, 24%가 까여가지고 1억 1,400만 원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 그리고 4대 보험, 준조세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받고 있던 사람이 실제 월 수령 금액은 95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월급은 원래 1250만 원인데 이것저것 다 떼어가지고 이만큼만 받게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월 300만 원이 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이 연봉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소득, 제2, 3의 캐시카우가 필요한 거거든요. 연봉에만 기대서 내가 최대한 연봉을 높여야지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투자 공부할 거 다 안 하고 회사 일에 집중해서 연봉 올리는 데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거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라고 하면 투자 소득에 집중을 해서 제2, 제3의 캐시카우를 만드시는 것이 더 가성비 측면에서 좋은 접근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